워싱턴 상원 청문회장에서 전례 없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CNN 뉴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아계 학생 차별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청문회에서 특별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흥민 선수가 질문을 받은 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켜 청문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41초간 지속된 이 침묵은 현재 미국 전역에 충격파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청문회장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로 유명한 손흥민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상원 의원들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교환하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과 시민들 역시 숨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벌어진 일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손흥민 선수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손흥민이 왜 그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토트넘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로스앤젤레스 축구 클럽으로의 이적은 단순한 팀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아시아인으로서 겪게 될 도전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감까지 모든 것이 달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한 의원이 작은 소리로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손흥민은 정중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고 의원들도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새로운 스타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진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존 하워드 상원 의원의 질문은 명확하고 직접적이었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답변 대신 흘러나온 것은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청문회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 태도인가라며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반면 다른 의원들은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이 순간을 기록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사실 손흥민이 이 청문회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미국 이적 후 적응 기간 중에 받은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전국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교육연합회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단순한 홍보 참석 요청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처음엔 스포츠 스타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응원 메시지 정도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육단체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보고 난 후 손흥민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 수업 시간에 무시당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발표, 그리고 교사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미묘한 차별들. 이 모든 것이 수치와 증언으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거든요. 그 자료 중에서도 특히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들이었어요. 선생님께 말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친구들이 저를 놀려도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손흥민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손흥민은 호텔 방에서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아이들은 이미 수없이 말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청문회장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 학부모 대표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손흥민은 준비해온 발언문을 가방에서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발언문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어른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야.
아이들 자신의 목소리는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존 하워드 의원의 질문이 떨어졌어요. 정확히 41초가 지났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백발의 은퇴교사 엘렌 김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의 침묵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평생 강요받아온 침묵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청문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하나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곧이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침묵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미국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순간 모든 이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 침묵이 불러온 놀라운 변화들은 이제부터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청문회 하루 전인 화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받은 한 통의 소포 때문이었죠. 아시아 미국인 교육연합회에서 보낸 그 소포 안에는 예상했던 공식, 자료들과 함께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들이었어요. 겉봉투에는 손흥민 선수님께 우리의 진짜 이야기입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쳐든 순간부터 손흥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12살 제니퍼라는 아이가 쓴 편지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무서워요. 제 이름은 제니퍼 리인데 친구들은 저를 칭총이라고 불러요.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장난이니까 참으라고 하시거든요. 저도 그냥 미국 아이들처럼 제 진짜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두 번째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데이비드 박의 편지였죠. 저희 학교에서는 아시아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문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너는 수학이나 해라고 말하죠.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건데 상담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공학과를 추천하세요. 제 꿈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편지를 한 장씩 읽어갈 때마다 손흥민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총 47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모두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아픔을 담고 있었죠. 특히 그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인 것은 중학교 3학년 소피아 최의 편지였습니다. 어른들은 항상 말해보라고 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말하면 예민하다, 과민 반응이다, 적응하라고 하죠. 저희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어른은 없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님은 다를까요? 저희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실까요? 손흥민은 그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저희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어른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내일 청문회에서 자신이 할 발언도 결국 또 다른 어른의 목소리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손흥민은 호텔방 책상에 앉아 청문회에서 할 발언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평소 그의 스타일답게 정중하고 균형 잡힌 내용이었어요. 교육 현장의 다양성 증진이 필요하며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무난한 메시지였죠. 하지만 아이들의 편지를 읽은 후에는 그 발언문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말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봤을까?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손흥민은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교육연합회 담당자인 사라 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사라님. 아이들의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기록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라 김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그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각 학교에 접수된 아시아계 학생 관련 민원과 상담 기록들이었죠. 그 수가 무려 12,847건에 달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민원들의 처리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전체의 3.2%에 불과했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경고 조치, 상호 이해 교육, 화해, 중재 등의 명목으로 흐지부지 끝났던 거죠. 손흥민은 그 자료를 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10,000번도 넘게 말했구나.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생겨났어요. 청문회 당일 아침 손흥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도 계속 아이들의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소피아 최의 편지 마지막 부분이요. 어른들은 저희가 조용히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가 조용한 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호텔에서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발언문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자들이 점점 흐릿해 보이기 시작했죠. 대신 아이들의 편지 내용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희 말을 진짜로 들어주는 어른은 없는 것 같아요. 말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희가 조용한 건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청문회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상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들, 학부모 대표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상당했죠.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손흥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각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은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그곳에는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몇 명의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간절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손흥민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존 하워드 상원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손흥민 선수님,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순간 손흥민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맴돌았어요. 하나는 준비해온 무난한 발언문을 읽는 것,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또 다른 어른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말했어. 문제는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은 결심했습니다. 말로 하는 대신 침묵으로 보여주기로요. 아이들이 그동안 강요받아온 침묵, 그리고 어른들이 외면해온 현실을 온몸으로 드러내기로 한 거죠. 청문회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처음엔 잠깐의 정적이려니 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의 표정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깊은 진지함으로 가득했어요. 10초, 20초, 30초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신을 갖고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갔죠. 정확히 41초가 지났을 때 방청석 뒤편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섰어요. 백발의 은퇴 교사 엘렌 김이었습니다. 30년간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의 침묵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평생 강요받아온 침묵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수없이 말했지만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청문회장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모든 이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엘렌 김의 말이 끝나자 청문회장은 잠시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녀의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을 깨트린 것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잠깐만요. 공화당 소속 톰 윌슨 상원 의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식적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질문에 적절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의 퍼포먼스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문회는 엄연한 공식 절차였고 아무리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해도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분위기가 다시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민주당의 마리아 로드리게스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침묵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라고요. 하지만 윌슨 의원은 단호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 실질적인 정책 논의는 별개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해결책이 필요한 거지 이런 상징적 제스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한 학부모가 일어섰어요. 아시아계 어머니였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작년에 학교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이들 장난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장난인가요? 또 다른 학부모가 이어서 발언했어요. 저희 아들은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면 당연하다는 반응을 받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시아인인데 왜 이것도 못하냐는 말을 듣는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인가요?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자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기색도 감지됐죠. 물론 그런 일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인 제임스 하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개별 사례들을 가지고 전체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가 아닐까요? 그의 말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엘렌 김 선생님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단단했어요. 의원님, 저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개별 사례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아시아계 아이들이 겪는 차별을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범 소수자라는 편견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이 과소평가되거든요. 하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일부 의원들은 시계를 보며 다른 일정을 신경 쓰는 모습이 역력했고 몇몇은 아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손흥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평소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윌슨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충분히 상징적인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으니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님, 당신은 스포츠계에서 성공한 아시아인으로서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다시 손흥민에게 집중됐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청문회장의 온도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어요. 이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하트 의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바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16살 고등학생 데이비드 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의장이 허락하자 데이비드는 일어섰어요. 저는 오늘 손흥민 선수님이 왜 말하지 않는지 알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말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로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처럼요. 그 아이의 말에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앞의 것과는 달랐어요.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었죠. 아이들은 포기했어요. 데이비드가 계속 말했어요. 말해봐야 예민하다, 과민 반응이다, 적응하라는 말만 듣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님도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윌슨 의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학생, 우리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건설적인 대화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저희가 말하면 건설적이지 않다고 하시고 조용히 있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아무도 즉답할 수 없었어요. 청문회장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아이들이 평생 경험해온 현실과 똑같다는 것을요.
데이비드 최의 날카로운 질문이 청문회장에 메아리친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의원을 비롯한 몇몇 공화당 의원들의 표정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났어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려는 모습이었죠. 의장인 캐서린 데이비스 상원 의원이 회의 진행을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녀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치인답게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깊은 사색에 잠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끔 방청석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윌슨 의원이 다시 공격적인 톤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침묵을 미국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어요. 공식적인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식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의 말에 일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은퇴 교장 로버트 안이 일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40년간 공교육에 몸담으며 수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을 지켜봤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버트 안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어온 일들, 그리고 그들의 호소가 어떻게 무시되어 왔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모범 소수자라는 편견이 오히려 이들의 고통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했어요. 그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어요. 이런 개별적 경험들이 과연 전체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대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손흥민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2분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침묵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마치 아이들이 그동안 강요받았던 침묵의 무게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청문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이 전례 없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고 방청석의 학부모들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부는 손흥민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런 방식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구심을 품었거든요. 하트 의원이 참다 못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무언 시위가 민주주의 절차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어요. 미국 의회는 토론과 대화의 장소이지 퍼포먼스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그의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반면 로드리게스 의원을 비롯한 진보 성향 의원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어요. 말로써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소통 방식이라는 주장이었죠. 청문회장은 점점 더 분열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찬성과 반대, 이해와 비판이 교차하면서 애초 계획했던 차분한 정책 토론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던 시민단체 대표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손흥민의 침묵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자발적 행동이었어요. 전국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교육연합회의 사라 김 회장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아시아계 학생들의 교육 권익을 위해 활동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느껴왔어요. 손흥민의 침묵을 보며 그동안 자신들이 겪어온 좌절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의원들은 회의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 상황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손흥민의 침묵은 이제 3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청문회장에서는 수많은 감정과 입장들이 교차했어요.
분노, 당황, 감동, 비판, 이해, 거부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침묵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었죠. 방청석의 한 모서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17살 학생 에밀리 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던 어른들, 무시당했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결국 포기하게 된 수많은 호소들을요. 바로 그 순간 청문회장 전체가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아이들이 평생 경험해온 현실이라는 것을요. 손흥민의 침묵이 3분 20초를 넘어서자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팽팽해졌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로 회의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윌슨 의원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맨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른이 넘은 백발의 노인이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엘렌 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서 35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은퇴 교육자였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중 상당수가 아시아계 학생들이었죠. 그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렌 김의 첫 마디는 청문회장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녀는 손흥민의 침묵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계 아이들이 강요받아온 침묵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수없이 말했지만 어른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차별들, 상담실에서 무시당하는 아이들의 호소, 그리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번번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한 35년간의 관찰 기록이었죠. 특히 그녀가 기억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수잔이라는 한국계 여학생이 있었다고 했어요. 매일 학교에서 김치 냄새 난다는 놀림을 받았지만 담임 교사는 아이들 장난이니까 참으라고만 했죠. 수잔은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고 결국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됐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예민한 아이라며 문제를 축소했다는 거예요. 엘렌 김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손흥민의 침묵을 비판했던 의원들조차 점점 진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특히 윌슨 의원은 서류 정리를 멈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은 들리지 않는 목소리라고요. 모범 소수자라는 편견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항상 과소평가되었고 문제를 제기해도 과민 반응이라는 딱지만 붙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은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원 의원 중 한 명인 마이클 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상원에서 몇 안 되는 아시아계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첸 의원이 일어서자 놀랍게도 다른 의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었지만 곧이어 공화당 의원들도 따라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윌슨 의원까지도 망설이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산발적이었지만 점점 더 커지고 일치된 박수가 되었습니다. 상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는 손흥민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모든 아이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카메라가 포착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감동받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박수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박수는 무려 3분 넘게 계속됐어요. 그동안 청문회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직되고 공식적인 분위기 대신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시작되는 공간이 된 것이었죠.
의장인 캐서린 데이비스가 눈물을 닦으며 정중하게 박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침묵이 앞으로 많은 것을 바꾸게 될 것 같다고요.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처음으로 작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엘렌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말없는 인사였지만 그 의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엘렌 김도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아쉬움이 이 순간 하나의 희망으로 바뀌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리기 시작한다는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박수와 감동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손흥민의 침묵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어요.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표정에는 희망과 함께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감동이 일회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청문회장 밖에서는 이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2시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교육연합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손흥민의 침묵과 그에 따른 기립박수가 있은 직후였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죠. 사라 김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10년간 수집해왔던 아시아계 학생 차별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이는 애초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단계적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목격한 일들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았거든요. 공개된 자료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데이터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지역별, 학교급별, 차별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었고 각 사례마다 신고 과정과 처리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범 소수자 편견으로 인한 묵살 카테고리였어요. 전체 사례의 67%가 이범주에 해당했거든요. 자료 공개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도 익명으로 공개됐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아시아계 학생이 학생회장에 출마했다가 너희는 공부나 해라는 말을 들으며 무산된 사례가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팀을 구성할 때 항상 마지막에 선택받는 일이 반복됐지만 학교 측은 실력 차이라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사들의 인식 부족이었어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8%가 아시아계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언론들은 이 자료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파장은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손흥민에게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어요. 특히 윌슨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과민 반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사실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교육부도 비상이 걸렸어요. 이런 규모의 차별 문제가 공식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의 감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교육부 대변인은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었어요. 사라 김 회장은 추가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사실 3년 전에도 교육부에 제출됐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검증이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공식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던 거죠. 더욱이 당시 교육부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한 고위 관리가 아시아계 민원이 너무 많아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며 이런 자료들의 접수를 제한하자고 제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구조적 차별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어요.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섰어요. 일부는 손흥민의 용기와 교육단체의 폭로를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죠. 특히 보수 성향 언론들은 비판적 논조를 보였어요. 이런 식의 감정적 호소가 과연 건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었죠. 반면 진보 언론들은 오랫동안 묵살되어 온 문제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학교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사들과 교장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우리 학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은 여전히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고 소셜미디어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이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말보다는 행동과 변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됐거든요. 교육연합회는 내일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육당국에 보낸 민원서들의 처리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문제가 개별 학교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예정이었죠. 밤이 되어서도 뉴스는 계속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전국의 아시아계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학교에서의 경험들, 참아왔던 아픔들이 하나둘 털어놓아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공개가 불러올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클 예정이었거든요. 교육단체의 데이터 공개 이후 48시간 동안 미국 사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들이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 보도팀이 발굴한 내용은 모든 사람을 경악해 했습니다. 2019년 교육부 내부에서 작성된 비공개 보고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학생의 교육 환경. 실태조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무려 3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작성 직후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예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 3,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괴롭힘이 다른 소수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모범 소수자 편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고 신고되어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교육부 연구관 제니퍼 최의 증언이었어요. 그녀는 익명을 조건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한 그녀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니퍼 최에 따르면 보고서가 완성된 후 교육부 고위층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해요. 한 부차관보는 이런 자료가 공개되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불필요한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이런 보고서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고 해요. 결국 보고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제니퍼 최는 수차례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매번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현장 교사들과 연구원들이 하나둘 다른 부서로 발령받거나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이는 명백히 보복성 인사조치로 보였습니다. 한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베시 디보스의 전 보좌관이 추가 폭로를 했어요. 그는 디보스 장관이 이 보고서에 대해 아시아인들은 이미 충분히 성공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문제 삼느냐고 반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공개되면서 당시 교육부의 인식 수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말했었다라는 해시태그로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차별을 신고했지만 무시당했던 경험들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루 만에 수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 내용들은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현재 하버드 의대생인 데이비드 리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상담교사가 아시아인은 의대 가기 어렵다며 다른 진로를 권유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부모가 학교에 항의했을 때 학교 측은 현실적 조언이었다고 해명했다고 해요. 언론들은 과거 유사한 사건들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진 아시아계 학생 자살 사건, 2020년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괴롭힘 사건 등이 다시 주목받았어요. 당시에는 개별적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지금 보니 모두 구조적 문제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교육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교육협회 회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그동안 아시아계 학생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모범 소수자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별 학교들의 반응이었어요. 전국 각지의 학교들이 과거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묵살됐던 수많은 사건들이 재발굴됐습니다. 한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47건의 아시아계 학생 관련 신고가 있었지만 실질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치권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교육 개혁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보수 의원들은 데이터의 객관성을 검증해봐야 한다며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었습니다. 전국교사연맹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7%가 아시아계 학생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어요. 특히 베테랑 교사들일수록 자책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녀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아시아계 학생들을 문제없는 모범생으로만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진 후 과거 학생들을 다시 만나보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혼자 감당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손흥민의 침묵이 불러온 이런 변화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반성에 빠졌습니다. 특히 청문회에서 그의 침묵을 비판했던 윌슨 의원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후회와 반성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일으킨 파장이 절정에 달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별 담화를 발표한 것이었어요. 이는 교육 문제로는 이례적인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에서 진행된 특별 담화에서 지난주 청문회의 침묵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는 이어서 교육부의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전면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어요. 바로 다음 날 교육부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총 47개 항목에 달했어요.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들을 별도로 다루는 섹션이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째는 익명신고 시스템의 전국적 도입이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차별이나 괴롭힘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죠. 이 시스템은 신고자의 신원을 완전히 보호하면서도 사건을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둘째는 교사 대상 의무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교사가 연간 최소 20시간의 다문화 이해와 차별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모범 소수자 편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핵심 커리큘럼에 포함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셋째는 학생 발언권 강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학생 의견 수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개별주 정부들에서 나타났어요. 캘리포니아주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차원의 긴급 예산 3억 달러를 배정해서 아시아 태평양계 학생 지원센터를 전주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단일 소수계를 위한 지원 기구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뉴욕주도 뒤따랐어요. 캐시 호철 주지사는 주 교육청 산하에 다문화 교육 공정성 감시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는 각 학교의 차별 사건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부적절한 처리가 발견될 경우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업들의 참여였습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이 연합해서 교육 형평성 기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어요. 총 20억 달러 규모의 이 기금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전국 각지의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학생 목소리 듣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설문 결과 아시아계 학생의 78%가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했지만 이를 신고한 학생은 단 12%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가 67%로 가장 높았어요. 이는 손흥민의 침묵이 상징했던 바로 그 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점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47개 주의 2,300개 학교가 유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문제는 광범위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자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중심이 된 이 캠페인은 단순히 아시아계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취지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시애틀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침묵 집회가 열렸는데 학생들이 4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집회였어요. 손흥민의 침묵을 기리면서 동시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아이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지속됐어요. CNN은 침묵 이후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뉴욕타임스는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개별 교사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서 학생 목소리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주 30분씩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시간을 만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어요. 평소 조용하던 아시아계 학생 몇 명이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학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 주요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에세이를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원자들이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차별 방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적 반응도 이어졌어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교육 당국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자국의 교육 환경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침묵을 지켰어요. 마치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일으킨 파장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미국 상원은 공식적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청문회 결과 보고를 넘어서서 미국 교육사에 남을 중요한 문서가 될 예정이었어요.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은 교육위원회였습니다. 위원장인 캐서린 데이비스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보고서에는 침묵의 41초가 갖는 상징적 의미와 그 이후 벌어진 변화들이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침묵의 41초는 미국 교육사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였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진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고 기록됐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당초 손흥민의 침묵을 비판했던 의원들의 변화였어요. 윌슨 의원은 보고서에 별도의 소견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기 반응이 얼마나 성급하고 부적절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침묵을 무례함으로 오해했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정중하고 효과적인 항의였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상원 보고서에는 놀라운 통계들도 포함됐어요. 손흥민의 침묵 이후 한 달 동안 전국의 학교에 접수된 차별 신고가 347%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됐어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신고 처리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접수된 신고의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90% 이상이 실질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교육 현장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여전히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측근들을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다양한 캠페인들을 보며 뿌듯해한다고 전해졌어요.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개별 학교들에서 들려왔습니다.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매월 침묵의 날을 제정했어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아침 10분 동안 전교생이 침묵으로 소외된 친구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중학교에서는 목소리 상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어서 넣을 수 있는 상자였습니다. 매주 상담교사와 교장이 함께 이 편지들을 읽고 해결책을 찾아준다고 했어요. 교사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국교육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89%가 손흥민의 침묵 이후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고 답했어요. 특히 조용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는 응답이 76%에 달했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했어요. 평소 말이 없던 아시아계 학생이 어느 날 수업 후 다가와서 선생님,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동안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을 털어놓았고 교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었다고 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변화했습니다. 전국학부모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계 학부모의 73%가 자녀와 학교 문제에 대해 더 자주 대화하게 됐다고 답했어요. 이전에는 모범생이니까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주요 방송사들이 침묵 이후 시리즈를 방영하며 변화의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CBS의 다큐멘터리 41초가 바꾼 미국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제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는 손흥민의 침묵을 평화적 소통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또한 내년도 세계 교육 포럼에서 이 사례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났어요. 전국 각지에서 듣기 클럽이라는 동아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외된 친구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 자치 조직이었어요. 시애틀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클럽은 이제 47개 주 1200개 학교로 확산됐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매주 모여서 학교 내 소외된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어요. 손흥민 본인도 마침내 작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전국 아시아 태평양 미국인 교육연합회를 통해 짧은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때입니다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유명인들의 참여였습니다.
아시아계 배우, 가수, 운동선수들이 연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손흥민의 방식을 따라 화려한 퍼포먼스 대신 조용하고 진정성 있는 지지를 표했습니다. 상원 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됐어요. 41초의 침묵이 만든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완성될 것이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이 일으킨 변화가 석 달을 지나면서 미국 사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교육 정책의 개선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전국의 학교에서 나타났습니다. 침묵의 41초를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 많은 학교에서 41초간의 묵념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소외된 친구들을 생각하고 자신도 누군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원주민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소수계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침묵이 단순히 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소통 방식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교사들의 증언도 감동적이었어요. 콜로라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제 조용한 학생을 보면 문제없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혹시 말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인식 변화가 교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한편 손흥민은 석 달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공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매체는 CNN이나 MBC 같은 대형 방송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만드는 온라인 방송이었어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운영하는 학생 목소리 채널에서 30분간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조용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신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침묵으로요. 그의 말에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 기자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영국에서 축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영어 발음을 놀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축구라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언어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는 1200만 명이 시청했고 소셜미디어에서 1억 회 이상 공유됐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우리도 말할 수 있다 해시태그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교육계의 변화는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전국의 교육대학에서 다문화 이해와 소통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어요. 예비 교사들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됐어요.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연합해서 목소리 없는 목소리를 위한 기술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앱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국제적인 확산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의 모교들이 경청하는 교실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비슷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소수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도입됐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1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침묵 1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침묵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이었어요. 이날 오후 3시 현지 시간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41초간의 묵념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날 워싱턴의 상원 청문회장에는 특별한 기념식이 열렸어요. 1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엘렌 김 선생님, 윌슨 의원, 데이비드 최 학생, 그리고 방청석에 있었던 학부모들까지 모두 자리를 함께했어요. 손흥민도 참석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은 그는 이번에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침묵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변화를 보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짧은 발언이 끝나자 청문회장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번 박수는 1년 전과 달랐습니다. 감동과 함께 희망이 담긴 박수였어요. 변화에 대한 확신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도 때로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날의 침묵은 이제 미국 교육사에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말하지 않는 용기, 들리는 침묵,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 손흥민의 41초는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게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누군가 소외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그것이 손흥민의 침묵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손흥민의 침묵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말보다 강한 것이 침묵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누군가의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하고 싶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해외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